저는 뭐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그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뭐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균형 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네. 여성부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질의 영상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미리 네.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해야지. 네, 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전문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미디어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우선 신년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K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9조 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을 받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저번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그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뭐 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아름답지요.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지원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적고 지원하면 뭐 그리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예,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거죠.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요.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다 하겠대.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그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예?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또는 못 지키는 거죠.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죠.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됐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에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계 내에 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이 막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데 그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캐대언에 거기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거나 이러면요, 막 그게 막 폭발을 해요. 그게 문화의 힘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게 이제 문화를 타고 이제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어제 국무회의도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뭐 영화계도 망한다 그러고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뭔 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지금 국내에 무슨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극장 다 문 닫아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그 무슨 OTT인가 이런 데 틀으려면 다른 나라는 막 10년,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조항도 있대요. 6개월 후, 뭐 90일, 60, 우리나라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홀드백. 네? 홀드백 규정. 네, 뭐 하여튼 우리나라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말로 극장 갑니까? 집에 앉아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를 위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몇 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명 좀 할까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지목하신 맨 앞에 계신 순서입니다. 흰 옷 입으신 네. 분. 제가 지금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신축한 직원분들께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릴 수 네. 있게 되어서 네, 봅니다. 저는 그 강원 지역 일간지 강원 도민일보 아, 그러세요? 김여진입니다. 네, 저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네. 있습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아기 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가시가 많은데요. 네. 좀 이어가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 네.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 외에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 나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네. 더 빨리빨리 해서 합시다. 네, 이번에 제가 좀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님. 네. 네,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령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긴이 시작됐습니다.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그 저끼리 나 검사인데 그걸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